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지난 4월 10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는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냉정한 평가를 내렸고 신문 일면 기사에서도 정권 심판 거셌다는 표현이 많았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짚어보고 충북 지역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달라진 환경 속에서 향후 전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엄태석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미디어날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10 총선 관련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야 모두 현역 의원들이 배제된 초유의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된 청주 선거구. 새 인물들의 맞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곳 모두 완승을 거두며 세대 교체를 이뤘습니다.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선거구는 4년 전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았는데 또다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충주 이종배, 보은옥천 영등괴산 박덕흠 의원이 동시에 사선에 성공하며 여당 중진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또 초선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제천시와 단양군 2곳 모두, 민주당 이모선 의원도 증평과 진천, 음성군 3곳 모두 1위로 재선에 성공하며 입지를 재확인했습니다. 4.10 총선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엄태석 교수님.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대통령실의 위기, 대통령 본인과 그리고 영부인,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의 실수, 거기다가 호재로 작용했어야 될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무능, 유능의 판단을 요구하게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한때 치솟던 그 어떤 지지세 같은 경우도 약간 피로감을 주게 되면서 또 지지세가 좀 멈칫했고요. 거기다가 결과적으로는 현 시국 경제가 너무 좋지 않고 물가가 급등하고 물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무능함을 보여주게 된 데다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으로 가는 거 제가 볼 때 좀 위험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2조 심판론을 외치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논리보다는 비전, 정책에 방점을 둬서 강하게 그걸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당에선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야당은 구태의연한 그 슬로건 아닙니까? 여당 심판하겠다, 정권 심판하겠다. 그리고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도 특검을 도입해서 한동훈부터 치겠다고 말을 하는 상황. 근데 그게 먹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표심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예, 이재표 대표님. 네, 저도 이제 정권을 심판한 선거였다라고 보는데요. 그 만약에 그 부산, 울산, 경남이 그 막판에 견제 심리로 돌아서지 않았다면 또 만약에 그 정치를 좀 잘하는 그 여당의 중진들이 읍소 전략으로 해서 살아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자칫하면은 그 개헌저지선마저도 무너질 만큼의 저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 선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야당이 잘해서 야당에게 표를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심판했고 무엇을 심판받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특히 현 정권이 저는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 국민과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 자체를 심판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뭐 현 정권이 야당을 심판한다라든지 또는 뭐 지금은 너무 그 지나간 얘기는 운동권 심판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도를 넘었다. 막판까지도 뭔가를 인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심판이 제일 큰 거라고 보고요. 2번째는 치솟는 물가와 경제 실패에 대한 부분들. 지금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국가의 적자에 대한 공개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부자 감세라든지 이렇게 좀 공정하지 못한 그런 그 정책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도 심판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지나친 그 과도한 검찰 권력에 대한
그 심판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할 때 2021년에는 한 34만 7천 건이 채 안 되던 그런 압수수색 영장 그 청구가 불과 1년 만에 5만 건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그 건설노조를 그 수색하고 할 때는 저들은 하는구나 했는데 결국은 그 의대 증원 문제도 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의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저는 심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네, 기존에 우리가 선거 때는 항상 진보적인 의제 혹은 새로운 의제들이 등장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의제들이 좀 등장을 하지 않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문제, 저출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이나 대안이 제시되는 선거가 아니라 정권 심판 혹은 이조 심판으로 나뉘는 선거가 좀 아쉬웠고요.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순간 그리고 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가 개원되는 이 시기에 과연 국정기조가 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합의하고 소통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계속 지켜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허니문을 길게 본다면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선에 이어서 곧 100일 안에 이루어졌던 지선도 이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아 나갔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까지 된 것은 현재까지의 대통령실과 여당의 정부의 2년을 국민들께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태도를 바꿔라라는 그런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는 겁니다. 그 어제 양당의 선거 결과가 나오고서 각 당의 대표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 졌던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사퇴하고 물러났는데 뭐 얼굴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표정도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는 국정의 무게가 관심이 야당에 가 있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다선 의원들, 심지어 올드보이까지 귀환을 했습니다. 당권 경쟁, 대권 경쟁이 불이 붙을 텐데 그 과정에서 또 전국을 주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2년 동안 했던 행태가 반복된다면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통령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럼 또 다시 재표결하고 2년 동안 했던 행태를 반복한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야당이 그렇게 웃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바라건대 여소야대를 5년 동안 경험한 정부가 처음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보게 되는데 이제는 진정한 정치를 볼 수도 있겠다. 여와 야와 대통령실이 대화하고 합의하고 같이 결정하는 이른바 큰 거버넌스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큰 우려를 하지만 작은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표 대표님. 네. 일단 총선이 끝난 이후에 뭐 대통령의 직접 육성은 아니지만은 이제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잖아요.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을 쇄신하고 민생 경제에 힘쓰겠다, 최선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말을 듣는 게 저희가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전조증상 하나가 떠오르는 게 지난해 10월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참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공천이었습니다. 그 선거를 유발한 사람을 그 사면복권시켜서 다시 출마시켜서 정말 큰 차로 대패를 했는데 그때도 국민이 늘 옳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쇄신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그 말이 그대로 실천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결과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지만은 지켜지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다 그 국민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이 그 총선 이후에 내놓은 메시지가 지켜지길 바라고 만약에 이 또한 또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번 총선의 민심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도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는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여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여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천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입법부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더 많이 남은 상황에서 여당이 과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용산과 국회의 관계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여당 역할론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우리는 국정 기조가 변화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실장이라던가 안보실장은 교체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변화 가능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봐야 될 것인가라는 걸 좀 물음표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공은 이제 국회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레임덕이 좀 빨리 올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그거죠. 벌써 뭐 왔다는 판단도 들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레임덕은 항상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을 하니까 야당이 공격을 많이 해서 레임덕이 오는 게 아니라 여당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레임덕이 실천되는 거거든요.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 당정 관계를 새로 구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여당도 할 말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의 구도에서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당시에 여당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몸을 상당히 낮추고 야당의 공격도 받지만 여당도 다독거리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드디어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해내려면은 여당도 많이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아시다시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정치인들이 공천을 앞두고 나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갔다 올 때의 마음을 확실히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온갖 정말 모욕을 다 참고 그냥 납작엎드려서 공천을 받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여야의 그 다선 의원들이 딱 일성을 던지는 게 당권 대권에서 뭔가 움직이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야당은 안에서 개파, 갈등이 불거질 것이고 여당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공격적인 분들이 등장하고 대권을 염두에 둔 발언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납작 엎드려서 굉장히 겸손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조기에 레임덕이 올 텐데 문제는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좀 나을 텐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계속 거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표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능한 사람들 데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리고 잘 못하니까 야당이 주도해서 우리 좀 휘발유값, 사과값, 대파값 좀 정상화 시켜주고 살라는 건데 그러려면 역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임덕 관련해서 대표님은? 네,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1등도 괜찮고 2등도 괜찮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본인이 아니라 어차피 거대 양당은 1당 아니 미당 아닙니까?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고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내 선거에서의 승리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 인기가 계속해서 지금 취임 이후에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내려가거나 또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여당 정치인들 안에서도 제가 볼 때 대통령을 공격하는 현상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번 선거에 그런 경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피해나 어떤 정신적 피해까지를 포함해서 다 국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 정치권 안에서 여야의 어떤 대화라고 보고 특히 대통령이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안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대화 복원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협의의 정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 대표의 영향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총선의 최대의 변수, 핫 플레이어라는 말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우푼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거대 양당은 위성 정당이나 뭐 비슷한 준위성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비례 전용 정당들이 난무해서 예. 투표용지가 정말 한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우푼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쓴 표현대로 뭐 최대 핫플레이가 된 건 맞죠. 결국 이제 지민 비조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민주당도 굉장히 자극했다. 이번 선거에서 소위 말하는 200석.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했어요. 야당으로만 볼 때도 그게 이제 나중에 견제 심리를 작동하게 했지만 그 말이 나오면서 사실 그 야권의 결집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선거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 이번 총선 결과를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적어도 그 한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조국 당대표인 건 맞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 얘기 드리기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하셨죠. 등판한 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게 전혀 비판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선거운동 도와준다고 클린턴, 오바마 다 등판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은 등판하기가 어려웠죠. 탄핵을 받거나 아니면 형무소 갔다 오신 분들이고 하니까 도리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볼상탄압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을까 봐 못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12석이라는 그런 의석을 차지한 것은 사실 야권에는 호재죠, 호재. 12석을 더 받았으니까 만약에 조국 대표가 등판하지 않았다면 그 의석의 상당수는 여당으로 갔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전 서울대 교수가 등판하게 되었느냐. 지난번 민주당 공천이 친명횡재, 비명행사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실은 그 180석을 차지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21대 때 친문이었거든요,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친명으로 돌아선 거죠. 그리고 끝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다 천해졌는데 또 구분하니까 친문입니다. 그럴 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애착을 갖는 분들이 나갈 출구가 없었는데 그 출구를 조국 대표가 열어준 거죠. 거기 보시면 알다시피 조국 대표, 문재인의 법무부 장관이자 뭐 중요한 멘토 그룹이고 거기에다가 박은정 검사, 거기에다가 김준영 교수 다 친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출구가 되었다. 그리고 또 조국 대표에 대한 동정론과 팬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12석을 차지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같은 템포로 보조를 맞춰 나가면 야당이 유리할 텐데 만약에 지금 조국 대표 얘기하듯이 한동훈 특검법을 제일 먼저 발의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대화하기 힘들어질 거거든요, 여야가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는 되지만 이런 결과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부터는 충북 지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충북은 역대 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렸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그랬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자는 뭐 이 충북이 과거 뭐 신라 백제 그 접경했다고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건 선이잖아요. 면 자체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면은 첫째는 그 영호남의 경우에는 이미 그 지역 표심이 있죠. 기울어져 있어서 솔직히 여기 선거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차피 이번에 대구 경북이라든지 특히 또 뭐 전북 그렇다 치더라도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매번 선거 때 그냥 그 후보를 내면 되잖아요. 결국은 공천 무투표해도 될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이나 제주의 경우에는 그 생각보다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충북을 포함한 충청의 경우에는 일단 서울 수도권하고 점점 실질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서울 지하철이 내려오고 청주도 그 KTX 때문에 5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일단은 민심이 굉장히 수도권과 가까워졌고 결국 수도권 민심과
충청권 민심이 만나면 그게 전체 선거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충청권 4대 도시가 청주, 대전, 천안, 세종인데 이 네 곳의 16개 선거구에서 전부 다 민주당이 됐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똑같았고요. 결국은 이런 현상, 그다음에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의 국민의힘, 충북도 3명의 국민의힘 이 전체의 비율을 놓고 보면은 이번에 서울 수도권의 표심과 매우 흡사했다. 결국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 뭐 충북이 이걸 결정한다기보다는 충북 선거 결과를 보면은 전국 선거판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정설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은요? 충북을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 또 축소판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거의 투표율이 거의 전국 평균하고 거의 일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뭐 전국 표심에 많이 일치하는데 뭐 3개 선거가 있으면 대선하고 총선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평균보다. 지방선거는 조금 더 높습니다. 1% 내외로. 근데 그런 이유는 역시 충북 지역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실 때 매우 예민하게 판단한다. 정당, 인물, 정책,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를 매우 깊이 있게 판단해서 선거를 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른바 스윙 보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정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30-40년 전에 제가 대학 때 배운 여촌야도 현상이 이번에 뭐 거의 확실한데 이른바 군 단위도 이번에는 상당 부분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물가. 특히 도시 지역은 새파랗게 투표를 한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차 마시고 담배 사고 밥 먹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루 종일 체감을 하거든요. 야, 담배 끊어야겠다. 더치페이 합시다. 물가가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표심이 전국의 바로미터 내지는 표본인데 그래도 보수성이 조금씩은 더 높아진 경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두 분 의견과 동의를 하고요. 한석이 더 당선됐으면 6대2로 야당이 말하던 200석 이상 그 비율에 맞춰졌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비율이 되지 않은 것 역시 충북에서 충북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야당의 200석을 몰아주기에는 불안감이 있다. 이것이 전국 표심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북은 청주 지역과 비청주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청주 지역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원외끼리 경쟁한 구도가 됐어요. 네, 이게 사실 매우 특이한 현상이죠. 국회의원이 4명 있었는데 민주당 3명 중에 이제 5선의 변재일 의원은 경선 전에 컷오프가 됐고 그다음에 이장섭 의원과 또 3선의 도종환 의원은 이제 경선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외 3명이 나서게 된 거고요. 국민의힘도 정우택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제 교체가 되면서 결국 이제 여기도 원외가 되면서 김수민 국민의힘 청원 당협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선거에 나오게 되는 좀 특이한 현상이 됐습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거는 당선자들의 면모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충북의 특징은 관료 출신들이 많았었거든요. 전직 관료죠. 고위 관료 출신이 많았고 아니면 이제 변호사 같은 율사 출신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시민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뭐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고 또 지방에서 활동했던 이런 인물들 또는 이제 정당 활동만 했던 그래서 저는 우려도 있지만은 좀 기대도 크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그동안 충북 정치를 얘기하면은 이 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뭔가 좀 더 새로운 참신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무엇보다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우택 의원,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변재일, 오재세, 노영민 이런 분들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3선, 4선, 5선까지 하셨던 분들이고 70대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드디어 50대, 60대 초반에 이제 인물로 바뀌었고 또 그 인물의 경력도 좀 그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고위 관료하다가 이모작을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시 붙어서 사법고시 붙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했고 그래서 50대부터 쭉 20년 정도를 그냥 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이력에 어떻게 보면 중앙보다는 지역 중심의 활동을 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젊게 새로이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었으니까 그러한 인물 교체, 세대 교체를 통한 뭐 정치적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명의 초선 의원들이 당선되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의 도전, 뭐 열정이라는 점에서 기대도 되지만 한편 어떤 법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이 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어떤 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없는 거는 그 원외 뭐 초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도내 어떤 국회의원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어쨌든 전체 선거판이 다 뭔가를 심판하겠다는 내용으로 다 차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보여줬다. 제가 이제 이광희 이번에 당선자죠. 예. 이광희 당선자의 공약 중에는 1호 법안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서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그게 이제 국회의원도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소환해서 이제 박탈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되게 좀 획기적인 공약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보도를 했나 찾아봤는데 단 한 언론도 이걸 보도한 게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 선거를 보면 이게 국회의원 선거인지 아니면은 그 시의원 선거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민원 해결 공약만 쭉 나오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이제 유권자도 관심이 크지 않고 그러니까 언론도 관심을 별로 안 보이고 당연 출마자들은 관심 없어 하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 안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악순환이군요. 네. 김 위원장님. 의원들의 역할은 선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 방향과 속도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충해 줄 수 있는 건 보좌관도 있고 지역의 시민사회나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 당선된 분들이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와 학계와 잘 논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면 좋을지 그 설정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교수님. 공직자들에 대한 그 심판과 관련된 그러한 그 법안들은 좀 이번에 공약으로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거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공약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의원도 소환하겠다라는 건도 나왔고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100일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자마자 국회의원들 세비 중위소득으로 낮추겠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연봉 1억 5천인데 5천만 원 되겠다. 그리고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4년 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된 겁니다. 그거요. 국회 개원에서 단 한 번도 그게 법안으로 발의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 공약에는 나오는데 절대 안 하거든요, 이거.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여당이 좀 주도권을 갖게 되면 그거 하나하나 보려고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절대 볼 수 없게 됐네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역세권 개발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세권은요, 원래 사람이 많이 다니던 곳에 여기 만들어진 곳만 개발이 됐지 외곽에 있던 역세권이 개발되어서 발전한 곳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오송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저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외곽에 역에 가는 사람이 쇼핑을 하기 위해 따로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김포공항도 굉장히 쇼핑을 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발전 안 됐거든요. 지금 어떤 후보도 공항 역세권을 또 얘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가능성이 있나를 봐야 되고요. 전 재미있게 본 공약 중에 하나가 청주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단을 만들고 전용 야구장을 만들겠다. 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국민들이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만약에 우리 청주 지역에 있다 그러면 젊은 분들 아니면 야구 좋아하는 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공약들을 다 지키시면 대한민국이 천국이죠. 파라다이스.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저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좀 던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국민 좀 소환하면 좋겠다.
국회의원들, 저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발의되어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통과될까요? 내게도 좋습니다. 그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청주를 제외한 비청주 지역 짚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특성이 또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선거구 획정이 인구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도시 지역은 점점 이제 선거가 쪼개지는 거고요. 농촌 지역은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남부 사군도 탄생한 건데 동남부 사군 면적이 충북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넓은데 여기서 한 명을 뽑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서울 송파 같은 경우에는 동남부 그 사군이 2,810제곱킬로미터인데 송파는 34제곱킬로미터인데 여기 안에서 3명 뽑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신인들은 이렇게 선거가 넓고 복합되어 있는 선거구에서는 그 신인이 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이 어쨌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 이름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 특정 군 출신의 한 명이 나와서 다른 군에까지 가서 공감 얻어서 당선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청주는 사람을 바꿀 수 있어도 여타 시군들은 바꾸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주에서 이종배 의원이 이제 사선이 된 거고 또 동남부 사군의 박덕흠 의원도 사선이 된 거고 예. 뭐 제천 단양의 엄태영 의원한테 재선이지만은 제천에서 이미 시장을 했던 하셨죠.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그 이모선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재선 성공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상대가 역시 전직 재선 의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려진 분들끼리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는 현상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은요? 저는 이번 충북의 후보들 중에서 여성과 청년의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특히 이 청주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여성과 청년 후보가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넓은 지역,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청년 정치인들, 여성 정치인들이 나오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들이 정말 겸손하게 지역 주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단위의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게 여야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어디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의 구도가 되면 제천시가 단양군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천시에서 두 사람의 후보가 나오면 경쟁이 되는데 단양군에서 후보가 나오고 제천시에서 후보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여야가 상관없습니다. 고향 사람이랬는데요. 그거로 선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야가 정말 막 중앙에서 막 내리꽂는 공천을 많이 했는데 그 지역은 대부분 사회적 이동이 심한 대도시 지역입니다. 거기는 누가 가도 어차피 저도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야 또는 인물을 보게 되는데 군 단위 선거는 제천 사람이래, 옥천 사람이래 이런 것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천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런 점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 공약 중에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도내 후보자들의 공약 가운데 꼭 취했으면 하는 공약은 무엇인지, 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공약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청주 흥덕구인데 예. 저는 이제 다른 데 공약은 안 받고 저희 이제 충덕구 공약을 쭉 보면서 제 웃음이 나왔던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공약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네, 청와대 이전 문제도 제가 그래서 전 처음에 그 현수막 보고 이왕 이전할 거면 경복궁을 이전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네,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고 청와대 이전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저는 대통령실을 청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이전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오해를 낳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이렇게 중체대한 공약을 할 때는 당내에서의 어떤 공감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당대표가 그걸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이웃 동네인 세종과 뭔가 협의가 돼서 어떻게 하기로 해야 되는데 세종에 있는 후보도 같은 공약을 냈다라는 거죠. 이런 공약들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 또 그 당선 안 됐지만은
그 대기업을 청주 유치한다는 공약도 예.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그 기업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미 그 이전 4개 공장이 송도에 있고 5공장이 2025년까지 온다라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고 그 뒤로도 다 예산 확보해가지고 짓는다는 계획이 있어요. 만약 그게 실현되려면 이분이 한 4선이나 5선 정도를 해서 나중에 그 다음부터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공약들이 과거에는 좀 먹혔어요, 솔직히. 사람들이 보면 이게 우리 지역 발전 되겠다 뭔가 생각했는데 사실 요즘에 다 유권자들도 현명하기 때문에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약들을 둘 다 1호 공약 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뭐 그 공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약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선된 사람들은 또 당선되지 않은 사람도 정치를 계속 할 거라고 한다면은 현실 가능성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입법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저는 그 할 일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6월 국회 시작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공약을 버리고 또 취해야 할까요? 먼저 공약집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구성이 다 똑같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하고 지역 공약 나오고 마무리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앞에 표지만 바꾸면 이게 국회의원 선거인지 자치단체장 선거인지 지방의원 선거인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해야 되는 일이 다르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다르면 공약도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역할에 맞는 공약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진행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꼭 취했으면 하는 공약은 첫 번째로 오송 참사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에 관한 공약들. 이번에 당선된 청주 4개 지역 후보 당선자와 임호선 당선자는 이 부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이 되면 이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하나는 기후위기와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후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약이 양당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들까지 좀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설득력을 가지는 그런 공약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약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건데 가장 쉬운 건 현역들의 4년 전 공약을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나 이게 청와대실이 세종시로 가는 것도 정말 여러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청주로 온다? 저 그냥 생각해봐도 힘들겠구나. 삼성을 일로 데리고 온다? 안 되겠구나. 대통령이 읍소를 해도 삼성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 기업, 물론 뭐 상장한 기업이지만 내려가라면 내려갑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지하게 현역들이 했던 4년 전의 공약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이러한 문화나 전통이 확립되면요. 그렇게 아무 공약이라 막 못 던질 겁니다. 근데 옛날에 했었어요. 시민단체가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했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같은 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 시민운동이 약화되고 또 일부 세력이 정치화되면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못 끌거든요. 저는 차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공약 같은 거 이런 얘기들 좀 더 면밀하게 검증하려면 시민사회가 더 강해져야 되고요. 사법부도 더 독립성이 유지되고 판사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도 국민의힘이 많은 데 비해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은 현실인데요. 앞으로 어떤 구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지겠다라는 느낌 들죠. 뭐 정치가 전혀 그 협치를 하지 않고 어떤 그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나타난 민심은 분명히 이 정권 심판 쪽에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이제 국회가 이 범야권을 다 합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저는 많은 부분에서 범야권에 함께 움직이는 것에 궤를 같이 할 거로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땐 정말로 축소된 정말 이런 여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 많은 것의 키를 오히려 야당이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어떤 그런 태도와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고서는 지금까지의 국면보다 더 어려운 국면들을 맞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실 정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는 저는 작지만은 여당과 또는 큰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거는 정말 이 정권의 운명에 어떤 불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빨리 보여줘야 된다. 가시적인 것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 전망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우리나라 중앙 정치 수준에서는 이재표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에 좀 동의를 하고요. 우리 지역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시장과 대전 지역 국회의원이 만나는 예산 정책 협의회를 그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은 충북뿐만 아니라 청주 각 시군이 그것을 착실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발전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은 기존에 보여줬고 의석수가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됐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중앙 정치에서는 아무래도 야당은 할 걸 이미 다 던져놓은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별법이나 노조법 2, 3조 개정과 같은 과거 거부권으로 이제 되돌아왔던 법안들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여당이 어떻게 정치 이력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공은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중앙 정치는 뭐 앞으로 전망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난맥상인데 우리 지방 정치를 보면 제가 청주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도지사와 국회의원들과 시장 군수들이 그래도 우리 도 내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건 별로 염려는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 협조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규모가 작은 광역단체니까 힘을 모으는 거, 같은 소리를 내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여당은 다선 의원들이 지금 4선이 2분 나온 정도니까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고요. 또 초선 이제 이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열차게 동력을 제공하고 계속 법안도 만들고 정책들을 푸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김 위원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정기조를 바꿔야지 바꾸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대화와 협의와 수기 과정을 통해서 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그런 정책들이 충실히 좀 수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항상 국회가 시작할 때 지난 국회를 최악의 국회였다고 평가하면서 달라지겠다고 얘기를 했고 21대 국회도 20대 국회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그걸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20대 국회만도 못한 21대 국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지금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 구도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거를 과연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이미 정해진 표심을 확인하는 형태의 이 제도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자기개혁이다.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 규칙을 바꾸는, 룰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논의를 항상 하는데 선거 직전에 시작해서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획정도 막 뒤늦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는 시작할 때부터 국회 개혁을 위한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교수님.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새로운 기대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우려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동안 봤던 정치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3년 남은 대권 기간을 향해서 정치인들이 당권 경쟁, 대권 경쟁에 몰입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돋보이게 하는 발언과 행태만 보여주고 민생을 차치한다면 우리 미래는 뻔합니다. 맹자 말씀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의 민생을 챙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자리 충분하고 물가 낮고 집 사는데 좀 쉽고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는데 안전한 삶 이런 거거든요. 대권 잡아서 뭘 하려고 잡으려고 합니까?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권을 잡는 데만 몰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맹자의 말씀대로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야만이 국가가 도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 정치권의 중심에 국민을 놓는 그런 정치를 기대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우려도 됩니다. 네. 네. 자, 토론 나눠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이나 공약을 발표하는 것보다 다른 정당에 대한 비난과 지적이 많았고 정치권의 고소 고발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대립과 갈등의 간극은 좁혀가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고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